열어놨을 뿐이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정쟁보다는 좀 위로가 되는 말을 네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전화 및 화상 통화로 지휘를 했으며 재난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가도 수해 상황 바꿀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66조부터 갈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통령실의 발언이라든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일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마 기자와의 응답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조태용 안보실장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와 교섭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호우가 크게 진행됐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추후에 전쟁이 종식되고 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로 인해서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 한 66조 정도의 사업이라든지 추후에 있게 된 많은 일들을 고려해서 아마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발언들이 다소 국민들께 네, 충분한 공감대를 예, 자아내지 예, 못했던 것 예. 같다는 송구스러운 말씀답게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네. 먼저 드리면 1조 달러 정도가 재건 사업에 들어갈 것이다. 한화라면 1,200조 정도 되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 우크라이나의 판단이고요. 2,000조라고 말하면서 66조를 말했던 건 우리나라의 판단입니다. 이 대목이 정말 놀라운데요. 요건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0조 원 이상으로 평가 가치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산정하지 못한 장기적인 인프라 건설에 추가 소요가 발견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00조로 만들어준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2,000조라고 설명한 것도 아닌데 네. 추가적으로 이런 게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우리나라 관계자가 하는지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정말을 주제로 참을 수가 없고요. 네. 38,900원은 초강력 귀마개 가격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국민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 대통령님만 안 불편하시면 돼. 대통령 귀에다가 이 귀마개를 꽂아드린 거죠. 문제는 장마라는 것이 여름철에 오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대비를 해놨어야 하는 일이고요. 저는 최근 며칠 동안 통화하시는 거 보면서 열불이 터지는 게 국무총리랑 통화하시더라고요.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입니다. 올해 2023년 1월 4일에 재난관리국에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왜? 대통령도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 문제의 책임자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니까 중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인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귀마개를 뽑으시고 국민들의 말씀 좀 들으실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들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 뭐 기상이변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뜯어 고쳐라는 질타도 쏟아냈고요.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병민 최고위원부터. 대통령으로서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총리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만은 주요 중대재해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우리가 중대본이라고 부르는 그 본부장이 국무총리가 직접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피해가 있고 난 다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어떻게 조속하게 이 현장을 복구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안심을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통령의 빠른 행보들이 네.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우비 쓰고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현장을 가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게 했던 말인데요. 본인이 반성하시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경찰도 굉장히 빠르게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는데 이 굉장히 빠른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태원 참사 수사 끝났습니까? 서울경찰청장 기소했나요? 용산구청장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활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까?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태원 참사 벌써 발생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문제 하나도 못 해놓고 또 다시 감사 수사? 나는 죄가 없고 나 외엔 범죄자다라는 검찰식 사고방식으로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똑바로 해놓고 이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일부 사건들이 있고요. 작년도를 치게 되면 포항의 지하주차장 침수 때문에 그때에도 막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아니었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이런 감찰 등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이 참변에 대해서는 혹시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일일이 신고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후 책임 관리 소재에 대한 여부들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병민 위원은 또 국민의힘 지도부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피해 현장에 가서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 범람과 관련된 예, 문제니까. 4대강 네. 사업이 없었더라면 금강이 넘쳤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포스트 4대강 사업. 네. 그래서 지천과 지류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이거 네. 어떤 맥락입니까? 뭐 지난 정부의 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4대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강에 대한 범람들을 막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예방 효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4대강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류, 지천 등에 대한 정비 사업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폭넓게 이번 수해를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지류, 지천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국토부의 사업이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고 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 많은 부분들이 이관됐습니다. 예산이 내려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한 사람 좀 인물을 거론하고 싶은데요. 이상래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때 사회통합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을 지냈고요. 인수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기획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이죠.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청, 소위 말하는 행복청, 행복청. 청장입니다. 예. 여태 최초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행복청의 최초 정시인 출신 행복청장입니다. 그 행복청이 쌓아놨던 엉터리 제방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지금 이번에 오송에 침수 피해가 났다라는 분석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자기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고 기획위원으로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선임 행정관을 했던 도시 건설에 대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행복청장에 재가를 올리고 대통령 임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쌓아놨던 제방에 이 난리가 났는데 제발 문재인 정부 핑계 대지 말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이젠 본인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미 정쟁화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 관련해서는. 두 감정위원의 감정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2790원. 예, 이 정부의 최고 트렌드죠. 백지화. 김건희 여사의 쇼핑은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인데 정쟁 때문에 안 되겠다. 백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쇼핑하는 것을 사진을 다 봤는데 국민들의 얼굴을 백지창처럼 만들어서 A4 용지 한 박스 가격으로. 난뭔 얘기가 있어. 2790원 적었습니다. 백지화. 백지화. 네. 아니 그런데 이거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백지화는 아닌데. 백지화 한 거죠. 사실상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형제들이라고 하는 명품 편집샵인데요. 어떤 분은 동대문 시장 같은 데를 방문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명품 중에서도 명품, 돌체인가바나 뭐 프라다 등 이런 명품들을 모아놓고 그중에서 특수한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샵을 5군데를 16명의 경호를 뚫고 호객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네. 공식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34만 원. 34만 원 순금 한돈의 시세가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침묵이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들에 대한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재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구하는 것이 옳겠다. 네. 어차피 민주당은 계속된 정치 공세를 할 겁니다. 네. 쇼핑하지 않았다. 다음 날 가서 누가 수행원이 넥타이 하나 구매한 것이 전부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논평 하나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쇼핑 품목은 뭐냐? 구입을 위해서 쓴 비용을 어떻게 결제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한 대로 또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더 말을 보태지 않는 상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김병민 싶습니다. 감정위원 말씀 중에 그러니까 넥타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대목이 가장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도 잊은 채 우크라이나까지 국경을 넘어서 말 그대로 사직생의 각오로 사지를 넘어서 그 포화 속을 한가운데를 들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수행원이라는 자가 자기 넥타이를 사겠다고 그 일정 중에 빠져나와서 그걸 쇼핑하러 다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을 수행해본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잘 시간, 양치질할 시간도 없을 만큼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쇼핑을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해고해야 됩니다. 저는 해고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정말 자기 물건을 사러 간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얘기를 꺼내게 되고 만약에 물건을 사오라고 지시할 거면 부속실 직원을 시키지 경호실에 가갖고선 그걸 구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금 정쟁의 목소리로 치닫게 되고 네.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혹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의혹의 쟁점에 지난날 있었던 주유리 의혹,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또 가짜뉴스도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정쟁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들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놓고 네. 따지는지는 적합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처음 해명이 대통령실에 나온 조금, 처음 해명 네. 이거 호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해명이 이제 좀 더 이 문제를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떤 단어를 취사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이제 대한민국에 소개됐던 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이때 수해가 가장 극심하게 막 나오고 있을 텐데 아마 이 현지에서 있었던 상황은 지난주 화요일 정도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수해와는 좀 관계가 없었을 텐데 이유와를 막론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국민의힘도 또 정부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면 제2부속실, 즉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는 부속실이 존재할 것이고요. 부속실의 부속실장이 나와서 혹은 언론에게 비공개적으로 남는 시간을 통한 뭐 아이쇼핑이었는데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라고 했으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2부속실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국민에게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통령과 영부인 얼굴만 쳐다보고 그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행원이 무슨 가서 넥타이를 사왔다. 대통령의 숙소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명품 샵의 위치는 어디였는지 등에 대한 팩트 체크를 언론사들이 해서 알려주면 되는데 같이 갔던 모든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입을 딱 다물고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것. 정말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기 전까지 굉장한 또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한강의 기적을 언급한 교과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눈부신 발전했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또 존경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전쟁 한복판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현재 있는 상태를 위로하고 또 그 이후에 전쟁이 잘 끝나고 나면 복구 사업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왔으니 좋은 성과를 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를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외교적 식견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토의 반응 또 러시아의 반응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러시아와 중국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건지를 포함해서 봐야 되는 문제지 뭐 가서 잘했다, 가기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해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네.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좀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 세계 유엔군이 참전하고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국가들은 그런 외교적인 고민들이 없었을까? 라고 한번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러시아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도 정부는 당연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종식, 종결을 원하게 되는 건 많은 국가들이 염원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와 연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대통령의 행보가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추후의 역사적인 평가도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 러시아를 너무 염두에 두지 않은 너무 강경한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는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는 어떠한 외교적 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독재자가 50만 명의 자국민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합니까 거기에? 안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옹호한다면 우리가 수단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수단은 안 합니다. 왜? 이거는 나토와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 중에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한 달 전 기준으로 4개국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의 선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견뎌주는 거거든요.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선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가셔서 사직성의 각오를 함께 싸우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외교적인 빌미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안타깝지만 그것보단 대한민국의 국익이 먼저 아닙니까? 네.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